실적이 좋을 때 증여를 해버리면 세금이 엄청 많이 나와요. 제가 먼저 뭐 좀 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뭐 비트코인, 알트코인.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제는 재작년부터 핫한 가상화폐에 대해서 증여세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우리가 부동산 취득할 때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해서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대한 내역으로 우리의 자금 출처를 소명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견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법으로는 조금 미비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증여세라든지 혹은 재산 취득 자금의 자료 소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기존의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거래 내역을 원본을 통해 가지고 소명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가상화폐 거래 내역이라는 건 사실 각 거래소들마다 나와 있는 그 내용으로밖에 소명할 수 없는데 문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세무서 당국에서 이제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제시한 부분도 없을 뿐더러 거래소들 입장으로서도 세무당국에 의한 제척기간이 사실 7년이거든요.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제척기간이 5년이면 증여세는 7년, 10년, 15년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데 그 기간 이내에 소명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거래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원본으로 남겨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도 좀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장 내년부터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좀 미비하지 않나. 특정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최근 6개월까지밖에 조회가 안 되더라고요. 납세자들이 향후 7년까지는 언제든 소명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하고 과세관청에서 어떤 부분들이 없다 하더라도 미리 준비를 하셔야지 나중에 불리한 부분이 없지 않을까. 지금 현재 비트코인 자체가 개인의 경우 과세가 안 되고 있고 내년부터 과세가 될 예정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과세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차익 얻은 거에 대해서 자금 출처로서 내가 투자를 해서 벌어들였다는 것만 보여주기만 하면은 입증은 가능하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금 출처가 입증이 된다고 하면은 내가 향후에 뭐 부동산을 취득한다든지 다른 자산을 취득한다고 했었을 때 뭐 입증은 가능하지 않을까. 뭐 반대로 법인의 경우에는 포괄주의라고 해서 법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냈을 때는 무조건 법인세를 과세하게 돼 있지만 개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과세 제도 자체가 조금은 미비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은 말씀하고 싶네요. 우리가 자금 출처 명세를 제출해 보신 분들도 있고 안 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금 출처 명세 자체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자기 자금이냐, 타인 자금이냐, 자기 자금에서 뭐 예금이냐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랬을 때 이 예금이 어떻게 생겼냐 과세관청에서 따지고 들 건데 초기에 내 돈으로 투자했고 거래 내역에 대한 대비 내역은 충분히 갖춰져야겠지만 그 내역 안에서 내 돈이 최초에 출금되면서 그 돈으로 이 금액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출금이 됐다라는 흐름만 정확하게 보인다면 자금 출처는 뭐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가상화폐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QR코드로 각 거래소 간 금액 전송이 가능하죠. 그 전송을 했을 때 내가 내 이제 뭐 이 특정 사이트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사이트 이제 송금을 시킬 수가 있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송금을 시켰을 때 그거는 과연 증여냐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기본적으로 어차피 타인한테 무상으로 받은 건 증여긴 하니까 그게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될지 각 세무사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제도 자체상 미비점이 조금 많다 보니까 내년에 과세가 시작된다고 해도 초창기다 보니까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트러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규 판례라든가 사례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제도 자체가 보완이 돼야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과세가 제대로 뭐 행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많은 회사들은 대금 결제라든지 급여 지급이라든지 혹은 프리랜서 소득의 지급이라든지 가상화폐를 활용해가지고 이미 핀테크에서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세법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미비한 부분들이 많고 기존에 있던 부분들도 대부분 예규나 판례에 기다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들이라든지 채굴하는 회사들이라든지 과세관청에서 명확한 법상으로는 지금 없다 보니까 언제를 귀속 시기로 할지 언제를 원천징수 시기로 할지 이런 부분들 사실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가급적이면 세법에 대한 원칙은 기존에 있는 법과 크게 다를 건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채굴을 해가지고 팔았을 때 그때 매출을 잡는 거고 용역이 완료되었으면 그때 가상화폐를 풀렸으면 완료 시점에서 그 시가대로 산정을 하면 되는 건데 아직은 잡을 수도 없고 신고하기도 애매해요. 사실은. 자,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희에게 갑자기 20억이 뚝 생겼다, 세후로.
힘들긴 하겠지만 자녀한테 줘야 되는 상황이다. 그랬을 때 어떻게 줄 것이냐에 대해서 세 명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억이 생긴다면 제가 먼저 좀 쓸 것 같은데, 어쨌든 자식에게 20억을 증여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성장 가능성이 제일 큰 자산, 그거는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겠죠. 뭐 금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를 텐데, 자식에게 현금 증여를 해서 그 현금 증여를 하는 자산으로 뭐 나름의 성장 가능성이 큰 자산을 구입을 해서 줄 것 같고요. 그 자산이 최대한 뭐 성장을 하면 좋겠지만은 성장을 할지 안 할지는 지금 시점에서 판단을 할 수는 없다 보니까 그런 방법으로 갈 것 같고요. 뭐 일부 금액은 남겨뒀다가 제가 좀 써야겠죠.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국세청이라든지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가 증여는 다 활용해야 되겠죠. 자식한테 미성년자면 2천만 원 아니면 5천만 원까지 증여를 하고, 그 다음에 배우자한테 6억 증여하고, 그럼 6억 5천 중에 남는 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증여해야 되나요? 그것도 굳이 증여해야 된다면 애가 만약에 취업을 못한다 그러면 취업을 시킬 것 같아요. 저는 저희 회사에 너무 과도한 급여가 아닌, 세법에도 그렇습니다. 가족을 취업을 못 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직급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급여를 주면 안 되니까 잘 가르쳐서 월급을 주면서 과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급여를 주면서 그렇게 잘 활용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판단했을 때 미래 자산에서 가치가 높은 게 뭐냐, 지금 당장에 2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20살이 되거나 뭐 30살이 돼서 사회생활을 할 때 이게 뭐 100억이 됐을지 200억이 됐을지 모를 그 자산을 미리 세금을 정당하게 내고 신고해서 그 이외 자산은 이제 본인의 자산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 세무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FM적인 대답이겠죠. 그래서 저는 뭐 비트코인, 알트코인, 코인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식의 명의로 취득을 해서 나중에 향후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그것들이 100배, 200배 가주길 바라겠지만,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제 자식이 어느 정도의 두뇌가 있다 그러면 우리 학비 어떻게 보면 저희 인천에도 국제학교가 있는데 거기가 1년에 학비 한 1억? 와. 뭐 이렇게 들어요. 20억을 내가 가지고 있고 학비는 어차피 사회 통념상 내가 얘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금액이다 보니 얘 미래에 대해서 그냥 투자를 하는 거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학비로. 그런 식으로 이 인간에 대한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20살부터 네가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해주고 싶은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냥.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유학 나가 있는 자녀에 대해서 1억을 송금하는 게 학비로 있지 않냐 이렇게 막 나중에 변명할 수 있는데, 교육비로 소명을 하려고 그러면 교육비 지급하기 전에 받은 부분을 소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마치 송금됐으니까 그냥 학비예요, 유학 나가 있으니까, 이렇게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세법 자체에서 봤을 때 이런 학비라든지 뭐 병원비라든지 반드시 그 지출되는 범위 내에서 받는 게 맞는 거지, 교육비가 1,000만 원 드는데 1억을 받은 다음에 나는 교육비로 보냈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불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자녀의 등록금 지급 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잘 맞추셔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원해준 금액이 목적과 동일하게 사용이 됐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학비를 내가 1억 보내줬는데 1,000만 원 학비 내고 9천만 원은 뭐 차를 샀다. 그럼 당연히 그 부분은 증여겠죠. 하지만 학비에 관련된 재반 비용들, 악기 구입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들로 순수하게 소비가 됐다면 뭐 그렇게 해서 본인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가치증여 개념으로 접근을 해도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하시는 대표님들 중에서 자기 법인 자체가 비상장 법인이라 가지고 주식을 100% 갖고 있는데, 이 주식을 자녀들한테 증여하는 시점을 잘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적이 안 좋고 지금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에서 회사의 비상장 주식 가치라는 것도 상장이 안 되어 있을 뿐이지 다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 의뢰기관, 뭐 세무사를 통해 가서 평가를 해가지고 지금 주식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가장 저점일 때 자식들, 배우자들한테 증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반대로 하셔가지고 실적이 좋을 때 증여를 해버리면 세금이 엄청 많이 나와요. 기왕에 증여하실 거면 실적이 안 좋으실 때 그때 많이 분산을 해놓으시고, 세법이라는 게 사실 간단하거든요. 미리 증여하고 그 다음에 분산해서 증여하면 누진세를 피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기본적인 부분들부터 잘 챙기시면 돼요. 이제 저희 세무사TV 토킹 세무사의 공식 마무리 순서 뽑기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뽑아주시죠. 하나, 둘, 셋. 아우, 또 저번 주에도 저였던 것 같은데? 저네요. 네. 네, 오늘은 조금이라도 미리 준비를 한다면 자녀에게 밝은 미래를 선사할 수 있는 절세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